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에서 실습 모듈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상장 기업을 조회해서 그 기업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매칭을 하고 그 매칭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모듈에서는 세 개로 쪼개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상장 기업이 있는지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고,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기업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코드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상장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정하면 그 회사와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의 주가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성장률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 예를 들면 뭐 퍼라든지 PBR, 뭐 여러분들 뭐 기업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재무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무 지표들을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API나 크롤링의 형태로 불러오고, 그 불러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모듈로서 기업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의 소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재무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에 이용을 하는지, 그런 목적의 사례 같은 걸 좀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뭐 부동산의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용하시는 실습을 하실 건데, 마찬가지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학계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개인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목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배워봄으로써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파이썬 과정을 다 배우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적이나 관심사에 맞게 코드를 작업해서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할 건지를 사전에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야지 이 코드를 어떤 구조로 짜겠다, 혹은 어떤 알고리즘으로 짜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코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의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코드 작업을 할지,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 기업 데이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듈에서는 실제로 좀 길게 우리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서 코드 실습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혹은 배우지 않았지만 보통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의 기능을 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한 외부 라이브러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불러다가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타이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 기업 재무 데이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회사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는 무엇부터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어떤 뭐죠?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나는 투자를 할 건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가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향후에는 그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측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그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B2B로 거래를 할 때요, 기존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기업들과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석의 목적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저 회사에 물건을 팔 건데, 이 물건을
팔고 보통은 대금을 바로 받지 않잖아요. 보통 그 기업들 간의 B2B 거래에서는 물건을 먼저 보내고 대금은 나중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신거래, 이제 회계에서는 여신거래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기까지 저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뭐 망하는 걸 이제 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신용 분석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 회사가 그 거래를 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럴 때 보통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이용해요.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또 기업에서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뭐 투자를 주로 하는 회사라면 아까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 회사가 투자를 하기에 지금 현재 가치가 적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따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업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번 모듈에서는 회계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쪽 측면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정말로 사람들의 실생활이나 실무에서 기업의 데이터는 정말 다양하게 요구를 합니다. 많이들 이용해요. 이때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가지고 그런 분석 목적들에 맞추어서 분석하려면 어쨌든 그 데이터들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 작업을 하는 그 뭐죠? 플랫폼이 콜앱이라고 하죠. 그 콜앱으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이게 뭐 API 방식이 됐든 아니면 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됐든 크롤링을 하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보통 이용하는 기업 재무 데이터의 종류를 이 표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된다는 거지, 이게 전부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은 회계와 관련된 재무 데이터라고 한다면 재무제표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가 자세하게 뭐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볼 건데요. 재무제표는 보통 그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회사가 사업을 잘 하고는 있는지, 이익을 잘 내고는 있는지,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는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내 법에 따라, 외관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일정 주기마다 외부에다 공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 공시하냐면 기업 전자공시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다트라고 하면 좀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전자공시 사이트에다가 그 재무 데이터, 재무제표를 업로드를 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 관심 있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는 담당자들은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 재무제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재무제표는 보통 작성 주기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1년인데, 회사가 뭐 6개월에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우린 공시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작성 주기가 더 줄어들어서 더 빈번하게 재무제표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인데 그것보다 더 단축된 작성 주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 재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한 회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재무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뒤에서 실제로 우리가 실습 때 하긴 할 건데,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저 회사가 과거 매출액이 3년 동안 몇 프로씩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의 그 금액이 적당한 수준인지, 혹은 회사가 뭐 물건이 급격하게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통 재무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재무제표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통 이제 그 회사의 영업 성과나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이터는 상장 기업의 경우에 주가예요, 주가. 이제 상장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투자 같은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경우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주는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에 해당하죠. 이렇게 기업이
야,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렇게 뭔가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쉽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시장에다가 올려놓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특정 회사의 주식이 국내에서 인정받은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이러한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회사를 상장 회사라고 하죠. 이렇게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주식이 자유롭게 매 초마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되는 내역이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래소라고 하는 그 뭐죠? 공공기관에서 이 시장을 관리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주식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그 상장 기업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 데이터도 API 방식으로 불러올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 주가는 매 초마다 계속 변동돼요. 계속 그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매 초마다 변동되는 주가를 받아보고 싶다. 예를 들면 뭐 그 뭐죠? 투자 회사. 전문적인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트레이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주가 데이터가 더 정교하게 필요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거래소 사이트에 가시면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유료로 구매를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전문적인 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면 매일매일의 거래된 종가 혹은 시초가 거래가 시작된 가격 그리고 거래가 끝날 때의 가격 이 정도의 데이터만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주가라고 하는 데이터는 하루를 단위로 우리가 실제로 API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 회사의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혹은 주가를 분석할 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주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개인이 취미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예요. 학계에서든 혹은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실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실습에서 이용을 해 볼 거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다트라고 하는 기업 전자공시에는 사실 그 회사의 재무제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은 우리 회사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어떤 회사와 합병을 합니다. 혹은 우리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래, 예를 들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큰 돈을 주고 사옵니다. 라고 하는 주식의 인수, 그리고 우리 회사의 예를 들면 5% 이상의 주주 중에 주식을 일부 팔거나 추가로 산 주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여러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정보는 이 다트라는 곳에 계속적으로 올려라라고 하는 공시 의무를 회사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전자공시 다트에는 재무제표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빈번하게 이런 기타의 공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학계나 이런 데서 분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실무적으로는 내가 전문 투자 집단이에요. 전문 투자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투자한 어떤 회사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을 때 그 회사의 내부에서 생산된 이런 공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온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뭔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 공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 공시된 내용도 우리가 API의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내역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 의견을 확인하거나 주요사항 뭐 M&A 같은 이런 주요사항을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에서는 이제 거시경제 데이터예요. 이제 보통 그 기업의 재무 성과는요.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거시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을 주로 하니까 내가 판매하는 그 제품이 외국의 구매자들로부터 구매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내가 판매하는 그 금액이 저렴해지면 싸지면 싸질수록 더 많이 팔리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때 환율이 더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높아진다면 해당 국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구매자 거래를 할 때 환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더 적은 달러를 받고도 저 회사에 혹은 저 구매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 재무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 싸게 수입을 하면 이득일 거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환율이 낮아진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시경제 데이터가 이따가도 한번 돌려볼 텐데 실제로 매 분마다 매 시마다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그 환율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는 무료로 이용할 때는 좀 시차를 두고 외부에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환율 데이터도 그 회사의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 데이터로서 이따가 특정 기업의 향후 전망을 추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거 외에 예를 들면 뭐 GDP 성장률 이라고 한다면 GDP 성장률은 뭐예요? 그 해당 국가 내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이 일어나는지 이게 뭐 GDP잖아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자면 그것도 이제 좀 더 세분화되긴 하는데 향후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주로 인도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과 거래를 많이 한다면 그쪽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면 GDP 성장률이 과거에 인도가 큰 폭으로 성장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 분명히 이 회사의 향후의 미래 영업 성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이 회사의 전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거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거시형 데이터는 정말로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 데이터는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 회사의 미래 영업 성과를 추정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 회사의 지금 현재 가치를 평가하겠다라고 할 때도 이 거시경제 데이터가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이 실제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그 중에서 상위 두 개 정도의 데이터를 실제 가지고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기업 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할지 결국 우리는 콜앱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내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일정한 연산을 할 거 아니에요? 불러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콜랩으로 불러올 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우리가 그 데이터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업로드한 그 파일을 만약 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판다스로 불러오거나 하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데이터를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불러온다면 제일 베스트일 건데 그거 외에 우리가 뭐 파일로 불러오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분석용으로 DB가 따로 없거나 라고 할 때 이제 외부에서 그 파일들을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야, 우리 이런 데이터를 자유롭게 그 파이썬의 이런 코드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 불러줄게, 보내줄게 라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즉 API를 공개해서 이 API를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규격, 프로토콜에 맞춰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오픈소스 방식이다. 오타가 있죠. E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픈소스 방식이다라고 해서 외부 API를 가지고 그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요청을 하고 받아오는 방식을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번 그 기업 재무 모듈에서는 따로 하진 않은데 크롤링이라고 해서
보통 그 데이터가 공시가 되는 외부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 웹페이지에 그 실제로 데이터들이 어떠한 구조로 있는지 그 HTML 코드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하게 파이썬을 긁어올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크롤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서서 배우셨겠지만 크롤링 방식은 사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빈번하게 큰 트래픽을 주면서 크롤링하면 되게 좀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히 실제로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어느 정도 빈도나 이런 걸 가지고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는지 혹은 금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무 데이터를 이용할 때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API를 열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API의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그 API 라이브러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마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거 하는 것은 앞에 금융 데이터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판다스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오픈다트라고 하는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공식 사이트가 있잖아요. 금융감독에서 관리하는 그 기업 공식 사이트에서도 한 3년 전부터 기업들이 실제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공시를 하고 이용자들이 이걸 받아가는데 이런 받아가는 그 방식을 좀 더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API를 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이트 이름이 오픈다트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오픈다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 규정들과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고 이 라이브러리 이용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런 그 API를 열면서 야,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공식 문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이용할 때는 그 공식 문서를 보고 내가 이런 규격에 맞춰서 보내면 내가 이런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 문서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공식 문서 안에 예시 코드도 있고 실제로 주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실제로 분석들을 하실 때 제일 먼저는 구글링을 하시면서 아예 그 코드, 실제로 그 분석을 누군가 해놓고 외부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써놓은 그런 코드를 긁어다가 사용하실 텐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데 초반에는 공부를 한 셈 치면서 내가 그 코드 안에서 이것저것 고쳐보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는구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그 라이브러리들의 공식 문서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의 체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 한번 습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전문적으로 분석하실 때도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실제로 공식 문서는 이제 국내 그 개발진이 만든 거라면 라이브를 만들었다면 공식 문서도 국문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영문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한번 실제 들어가 보고 어떻게 이용할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 오픈다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일정 규모, 일정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요 다트에 공시를 하는데 그 기업들이 공시한 데이터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오픈다트에서는요 상장 기업의 데이터만을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 기업이라고 한다면 국내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3,000개 중반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상장 기업에 대한 데이터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따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개괄을 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그걸로 재무 분야에서는 보통 이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는지 그 분석 목적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일부만 한번 뽑아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적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제도 요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는 기업의 부도율 분석, 두 번째는 신용평가, 세 번째는 가치평가, 네 번째는 이건 이제 최근에 사기업들이 좀 덜어 하는 건데 맞춤형 투자 추천 뭐 이런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재무 분야, 기업의 재무 분야의 데이터가 그 회사의 과거의 영업 성과, 미래 예상 성과들을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제일 전통적으로 분석이 되었던 건 그 기업의 부도율 분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 저 회사가 뭐 향후 1년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망할 가능성은 몇 프로야? 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오랜 뭐죠? 연구가 진행된 분야예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정형화된 뭔가 분석의 툴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재무 분야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의 연구 논문들도 보면 그 해당 특정 기업의 부도율이 몇 프로가 될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논문들을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업무 목적으로 뭐 구글링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같은 혹은 그 민간 기관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의 도산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거를 주로 합니다. 그런 연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전형적인 기업 재무 분야의 분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유사한데 신용평가예요. 신용평가. 예를 들면 은행이나 투자회사의 경우에 저 회사가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일단 빌려줄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려준다면 저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몇 프로의 금리가 적당할지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저 회사가 우량한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일정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죠. 이걸 이제 기업의 신용평가라고 하는데 이 기업의 신용평가는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겠어요? 우량하냐 아냐는 결국 그 기업이 돈이 많냐 앞으로 돈을 많이 잘 벌 거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별이 될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신용평가도 부도율과 마찬가지로 재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이제 신용평가에서는 이런 전문 금융회사들이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개인의 취미 목적으로 많이 넘어오죠. 이제 기업가치평가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우리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합병을 하는 방식이 됐든 이렇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특정 업종에 있는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들이 중요한 플레이어인지 한번 서칭도 해보고 리서치도 해보고 저 회사들 중에 영업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향후에도 유망한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이때 이제 기업가치 평가라는 걸 하죠. 그래서 기업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장회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영업성과, 과거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공정한 가치는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간의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일어나게 할 때 그때 이 회사의 공정한 가치는 얼마야?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주는 게 바로 이 기업가치 평가죠. 기업가치 평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재무 데이터를 이용해요. 근데 재무 데이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소스들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하는 것도 약간 이쪽이에요. 가치평가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재무 데이터도 이용하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할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개인들의 주식이라고 하는 그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때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공부를 하고 저 회사의 공정한 가치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야 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의 심리가 평온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장 회사에 투자를 할 때 많이 하게 될 텐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해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도 거래가 빈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장돼 즉 공식적인 시장에 등록이 되진 않은 회사의 주식도 최근에 이제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래가, 즉 그런 비상장 회사의 투자가 빈번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스스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제 그 투자 봇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최근에 뭐 AI 대전 이런 그 공식적인 박람회나 이런 데를 좀 가보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야, 너의 투자 성향은 약간 보수적이니 이런 회사나 혹은 이런 회사 금융상품에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추천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을 덜어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광고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의 성향 이런 거를 뭐 AI 방식,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방식으로 판별을 해서,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요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야 추천해주는 플랫폼들이 많은데, 이럴 때도 이제 그 추천의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추천에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기업 재무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재무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를 보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재무 데이터가 요 정도만 쓰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거 외에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돈을 버시면, 뭐 직장 생활 하신다면 근로자로서 돈을 버시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혹은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뭐 이런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1년에 한 번, 혹은 그거보다 좀 단축된 기간별로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요.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영업의 성과를 확정 지어야 되죠. 이럴 때도 재무 데이터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기업의 영업 성과나 혹은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세청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세금을 혹시나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내부에서 수행합니다. 정말로 공기업에서도 많은 재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를 앞에서 들으셨나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최근에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블로그에 글도 많이 쓰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여러 그 일상생활에서 보는 컨텐츠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 3, 4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 주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혹은 파이썬을 이용한 그 데이터의 분석이 왜 이렇게 화랑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기업 데이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향후 매출 5년 동안에 한번 추정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추정을 할 때 필요한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시장,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반도체 시장의 선행지수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매출액에는 향후에 그 반도체 가격 예측 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고 라는 것을 알면, 그 지표들과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액과 과거의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미래도 이런 패턴이겠지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주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왜 굳이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많이 화랑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컴퓨터의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이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환율과 삼성전자의 매출액과의 관계를 찾아서 향후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하나 대 하나의 그 뭐죠? 데이터의 분석이잖아요. 상관관계잖아요. 이거는 계산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최근에 뭐죠?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액에는 환율 말고도 국내 GDP, 여러 나라의 GDP, 그리고 여러 나라의 환율, 그리고 여러 나라의 뭐 그 뭐죠? 산업에서의 성장률, 뭐 그 산업 회사들이 결국은 반도체를 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다양한 지표들을 쭉 다 가져와 보면 그게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개, 몇만 개가 될 수도 있고 몇십만 개, 몇억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요, 이 몇억 개 되는 이런 지표들이, 이런 파라미터들이 이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분석할 만한 연상 능력을 갖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뭐죠? 컴퓨팅을 하는 그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 가지고도 연산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됐죠.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는 개인들도 가정용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복잡한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됐다는 컴퓨팅 능력의 향상이 제일 처음에 뭐죠?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분석은 결국은 통계 분석이에요.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외에 AI,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뭐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잘 정리가 돼서 퍼지고 있고 그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내에서도 이용자들이 야, 나 이런 거 분석할 때 모델 만들고 있는데 이거 너네가 자유롭게 써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파이썬을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도 간단하게 파이썬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라이브러리, 통계 분석 라이브러리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개인들로 하여금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절차를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좀 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콜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콜랩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죠. 그게 내부 데이터라면 실제로 엑셀이나 한글 파일이나 뭐 PPT 혹은 DB, SQL 같은 그런 DB에서 데이터를 직접 불러올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면 API나 크롤링의 방식으로 불러올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내외부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전처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처리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분석하고 싶어요. 향후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가 궁금해서 내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잖아요. 이때 불러올 때 그 데이터들은 다 형식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부에서 불러온 거냐, 외부에서 불러온 거냐,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의 형식대로 데이터를 준다면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왔을 때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하나의 뭐 표로 만든듯이 아니면 형식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직전 단계까지 데이터를 가공하는 절차를 다 통틀어서 전처리라고 불러요. 이 전처리가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업무 로드를 치면 한 7, 80% 이상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전처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기초 단계에서는 전처리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기, 분석을 하기 직전 단계까지 좀 정제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전처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하려고 할 때, 자, 여러분 보세요. 가공하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데이터를 매칭한다. 라벨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빅데이터 이런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죠.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크다,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우리 하나의 예로 계속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싶은데 옛날에 실제로 학계에서 논문이 나온 것들 보면 주로 이용하는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건 재무제표나 옛날 방식의 재무제표나 거시 데이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회사의 뉴스 데이터 실시간으로 나는 뉴스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다방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테이블 안에 다 넣어야 돼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야 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하나의 이 테이블 안에 넣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불러온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형식으로 갖춰져야, 전처리가 되어야 우리는 분석을 하거나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종 간의 데이터, 여러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 놓는 걸 이제 데이터의 전 매칭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의 매칭. 혹은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분야, 안면 인식을 하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라벨링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라벨링이 좀 더 공식적인 언어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형식을 똑같이 갖춰 놓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도 이제 전처리 안에 포함되는데 전처리 안에서도 이걸 데이터의 매칭 혹은 라벨링이다 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어야 이제 통계적인 가공,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파이썬의 여러 가지 로직들, 예를 들면 반복문에는 for 그리고 while, try 같은 예외 처리 구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건문, 람다나 if문 같은 것들을 아마 배우실 거죠. 이런 기본적인 함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기타로 써놓은 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전문적으로 요새 이제 AI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적인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것도 가공이나 분석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날 때는 AI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을 한다든지 자동화를 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이나 AI 분석 툴 라이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할 때 쓰거나 이럴 수 있겠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여기 시각화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저희 회사 내부에서 어떤 거를 이제 하고 있냐면 저희 회사 이제 카쉐어링을 하는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나 개인이 이제 차를 이용하려는 개인들에게 차를 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차를 빌려가면 매출이 높아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 회사의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주로 어디 지역에 분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간단하게 지도에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용자들은 보통 몇 시, 보통 무슨 요일, 어떨 때 주로 이용하는지 그 이용 패턴을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본다든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본다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인사이트들이 전제들이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시각화 과정이 굉장히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의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개인의 의사결정이든 이런 여러 가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분석의 목적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분석하는구나.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숙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